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스크 오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출생연도 끝자리 가운데 특정 2개 번호를 가진 국민만 하루에 2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10살 이하 어린이와 80살 이상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시하면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3단계로 나누어 차단한 가운데 양국을 오가는 항공사들의 운항이 대폭 축소되거나 전면 중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천리안 위성 2비호가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대기와 해양의 변화를 상시 관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코로나19도 미세먼지도 결국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직접 대면을 피하고 SNS 등을 통해서 각종 업무와 소비 생활 등을 이어가는 언택트 문화의 확산인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언택트 문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과학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 천문학자가 현대 천문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 유리 우주를 깨뜨린 여성 천문학자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약국에서 마스크 오부제 판매가 시행되면서 어린이와 노인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대리 구매가 허용됩니다. 다만 대리 구매자는 어린이와 노인의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별도로 약국을 방문해야 하며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를 꼭 가져가야 합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마스크 구매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요일별 오부제 구입 방안. 하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는 직접 줄을 서서 사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마스크 대리 구매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2010년생을 포함해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 명에 대해 보호자가 대신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대리 구매가 허용됐던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 31만 명에 어린이와 노약자까지 포함시킨 것입니다. 대리 구매자는 어린이나 노인의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오부제 요일에 별도로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월요일 날 어머님이 나가셨는데 아이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근데 아이 수요일 목요일에 해당되는 아이 거를 월요일 날 어머님이 가셔서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리 구매자는 본인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 등본과 대리 구매자의 공인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1인당 2장만을 팔기 위해 기존 포장을 뜯어서 팔아야 하는 판매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마스크를 2장씩 넣는 소포장 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고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풀어 2장씩 재포장하는 작업에 군 인력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이 소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대에 이제 그 인력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국방부에서 그 해당 그 물류센터에 군 인력을 지원해서 소분 작업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구매 과정의 까다로운 절차와 불편에 대해 국민적인 배려와 양보를 호소하며 수급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구매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낙관은 금물이라며 종교 행사 등을 당분간 더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본격 시행된 마스크 오부제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곳에 마스크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잘 협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낙관은 금물입니다. 요양병원 등의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위험성이 높은 시설부터 전수조사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종교 등 다중 밀집 행사는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마스크 오브제는 여러모로 불편하실 것입니다. 방역 현장과 의료진, 취약계층, 대구 경북 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가면서 오브제를 운영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마스크 공급량을 신속히 늘려 오브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지만 마스크 생산량은 한정돼 있다 보니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하루 최소 200만 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상당수 마스크 제조업체들은 24시간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마스크 양은 1,200만 장. 지난 1월 말 정부의 마스크 수급 조정 대책이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마스크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24시간 전 설비 풀 가동으로 생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오브제에 따라 한 사람이 일주일에 2개만 산다 해도 이론상으론 하루에 최소 200만 장이 더 필요하다는 게 업체들의 계산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순 없다는 겁니다. 사태가 확대되기 직전 하루 660만 장 정도였던 생산량을 한 달 사이에 1,000만 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천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보건용 마스크에 꼭 필요한 필터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내 업체 3분의 1 정도가 중국산 원단을 쓰는데 중국 측의 수출 금지로 조달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야간 작업 전체를 못해서 생산량을 한 35만 개 수준으로 줄여야 되는.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마스크 재사용을 권고하면서 손 씻기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손 위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은 손 씻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마스크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 지금으로선 마스크 의존도를 줄이고 손 씻기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개인 스스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에 대한 90일 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일본 정부 역시 우리 국민에 대해 똑같이 조치합니다. 정부는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를 통해 무비자 일본인의 우선 입국을 막고 탑승권 발권과 국내 입국 심사 등 3단계를 통해 입국 차단에 나섭니다. 또 일본 내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건강 상태 확인서를 내게 하고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는 우리 국민의 보건을 최우선시한 절제된 대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입국자 격리 등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항공업계가 코로나19 여파로 하늘길이 막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 터무니없는 입국 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항공업계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우리 국민에 대한 갑작스러운 입국 제한 조치 시행 첫날 인천공항. 평소 발 디딜 틈 없던 발권 창구 주변이 텅 비었습니다. 입국 제한 국가가 100여 개로 늘어난 데다 일본의 조치로 여행객의 발길이 끊긴 겁니다. 오사카로 향하던 160석 규모의 비행기에 올라탄 승객은 고작 8명. 그나마 한국인은 모두 취소해 아무도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입국 제한으로 항공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제재로 지금 항공편 운항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노사관까지 다
중단이 되면은 정말 위기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불매운동 보이콧 재팬 여파로 일본 노선의 항공 여객은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항공업계는 어쩔 수 없이 일본 노선을 78개나 축소했습니다. 줄어든 일본 노선을 중국과 동남아 등으로 돌려 활로를 모색했지만 코로나 복병을 만난 겁니다. 급기야 지난달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은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로 항공업계는 더 가파른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항공업계가 휴직과 급여 반납 등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항공사들의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항공산업은 사실상 중지, 이른바 셧다운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우리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언택트 문화인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서 언택트 문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접촉은 피하면서 소비는 이어가는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느 분야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언택트란 말이 이 컨택트란 말이 반대말로서 이제 떨어져 있다라는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이 처음에 쓰일 때는 무인화라는 의미로 좀 많이 쓰였습니다. 무인 키오스크나 아니면 이제 패스트푸드점에 설치된 뭐 그런 무인 편의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좀 집에만 있게 되면서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 원격 근무, 원격 학습 같이 직접 만나지 않는 활동을 다 합쳐서 이제 언택트 문화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까지와는 좀 결이 다르게 빠르게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라이프나 아니면 원격 생활 정도가 좀 더 적당한 말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한다거나 온라인으로 장을 보거나 혹은 원격으로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은 이런 언택트 문화는 기존에도 원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이렇게 언택트 문화가 다시 확산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해왔던 일인데요. 이번에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용자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중국에선 상당수가 원격 수업, 이 원격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국내 대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등교가 좀 무기한 연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1에서 2주, 길게는 4주 정도를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하게 되었는데요. 인터넷 강의야 원래 듣던 거지만 원래 강의실에서 듣던 수업을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들어야만 하는 경우는 거의 처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만나길 꺼리게 됐고 이런 불안감으로 만남을 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다 퉁쳐서 언택트 문화로 부르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직접 접촉이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그런 이제 시장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이커머스나 온라인 시장의 매출은 상당히 뛰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주문이 얼마나 늘었나요? 이번에 그 온라인 유통기업 이베이 코리아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지마켓과 옥션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상품 판매량과 이제 비교를 해본 결과 성장폭이 큰 품목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이제 건강 의료용품 이런 것들입니다. 판매량이 전년 대비 한 7배 가까이 급증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화장지나 세제 등 생필품 판매는 한 41%, 식품은 21%, 육아용품도 한 15%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1년간을 쭉 보면 이 온라인 생필품 주문이나 아니면 배달 음식 주문 자체는 그냥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주문하면 당일이나 새벽에도 배송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미 쓰고 계셨습니다.
다만 평소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이번에 이용하시게 된 거는 이제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한테도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번에 인터넷 쇼핑하는 것 좀 가르쳐 달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좀 주셨어요. 네. 정말 이 코로나19 여파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디지털 정보 격차, 즉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아무래도 서툰 분들은요, 우리가 뭐 정보를 얻거나 뭐 마스크를 구매하거나 뭐 어디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정보를 얻는데 아무래도 좀 신속하게 대응하기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드시죠. 아무래도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스마트폰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또 특히 뭐 평소에는 복지관 같은 곳에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다 중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만 해도 보통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정보를 얻어서 사거나 뭐 오부제가 시행됐다 이런 얘기도 듣고 인터넷으로 아니면 어떻게든 이제 주문을 하지만 노인분들은 그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 분들은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마스크 구매를 한다면 고령층은 우체국 등 이제 정부가 지정한 공적 마스크 판매점에서 굉장히 2시간 이상 줄을 서면서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허탕을 치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거든요. 또 고령층 같은 경우는 마스크나 생필품 조달 이외에도 좀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굉장히 취약한데요. 예를 들어 정확한 확진자 이동 동선을 파악하려면 홈페이지나 SNS를 방문해야 되는데 고령층 분들은 이걸 잘 못하세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코로나 맵이나 아니면 신천지 위치 알림 앱 같은 걸 이용해서 이동 경로가 겹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사실 디지털 그 시대의 정보 격차는 줄곧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인데 이에 맞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격 근무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들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원래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BCP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컨티뉴어스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좀 지속시키기 위한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건데요. 그 안에는 원격 근무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재택근무다라고 얘기를 하죠. 반응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좋아하는 분들이 반, 보통 이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이시고요. 그다음에 싫어하신 분들이 반, 이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죠. 이렇게 반반쯤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아하는 분들은 일단 출퇴근 시간이 줄고 인간관계에서 좀 해방된다는 느낌이 들어 좋다라고 하시고요. 싫어하신 분들은 일과 생활이 구분이 안 된다,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들다, 업무가 잘 안 풀린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래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도 계속 개학이 연기되고 있어서 집에서 아이도 돌보고 밥도 차려주고 또 업무도 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싶긴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런 원격 근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나왔다고요. 예. MS에서 만든 팀즈나 아니면 화상회의 서비스인 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국내에선 알서프트나 구름이 같은 서비스도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서 근무하는 이 원격 근무 자체는 좀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해외의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본사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 모두가 원격 근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런 근무 형태가 더 널리 확산될 거라고 이제 보이고요.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사무실 유지 비용이나 복지 비용 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언어에 대한 부담감만 없으면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용해서 쓸 수가 있는 이런 점도 있고요. 물론 이 적응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서 당장 확 늘어난다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또 거꾸로 한국에 있는 많은 인재도 국내에 있으면서 해외 기업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확대되기 시작한 이런 언택트 문화가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사실 지금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각종 미디어 이벤트, 사원 채용을 비롯해가지고 졸업식과 입학식, 사업 설명회, 심지어 얼마 전에 영화 시사회까지 아무튼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언택트 문화가 널리 퍼질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좀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번 상황이 해결돼도 온라인 행사는 앞으로 분명한 선택지로 남을 듯합니다. 전에는 이 오프라인 행사를 하고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이런 식이었으면 이젠 아예 오프라인 없이 온라인 중계만 하는 일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물론 언택트 문화가 편리하고 또 빠른 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요. 지금처럼 개인이 개인을 기피해서 생겨나는 언택트 문화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대기와 해양의 변화를 상시 관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코로나19도 미세먼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기 오염물질을 항상 관측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첫 정지 궤도 위성 천리안 위성 2B호가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고 적조나 기름 유출 같은 해양 오염물질의 발생과 이동도 지속 관찰할 수 있다면서 매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연구자들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밤낮 없이 몰두하고 있다며 SNS의 배경 문구를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오늘을 이겨내자는 문구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감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선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감정을 달래주는 이른바 심리 방역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님으로 붐볐던 점심시간이지만 가게는 텅 비었고 거리는 활기를 잃었습니다. 이맘때면 늘 생기 넘치던 캠퍼스에도 마스크를 낀 학생들만이 발길을 재촉합니다. 학생들이랑 제대로 못 만나는 것도 많고 후배들끼리랑 같이 밥도 먹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안한 감정이 생겼다면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른바 심리 방역.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감과 심리적 고통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겁니다. 심리 방역은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불안을 받아들이고 다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SNS나 전화 등을 통해 타인과 감정을 나눈다면 훨씬 수월하게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염병 진행 상황에 지나치게 몰입하기보단 일상생활에 집중하고 줄어든 신체 활동을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으로 대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화 감상이나 음악 감상, 이런 독서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불안감을 부추기는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의 경우 불안감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불가항력의 상황을 수용하고 자가격리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스스로 되새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중국 연구진의 논문이 사전 공개됐습니다. 중국 과학원 등은 사전 공개된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와 다른 동물 사이에서 자연적 재조합을 통해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서남부 윈난성에서 수집한 박쥐 227마리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박쥐에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와 코로나19를 일으킨 바이러스의 유전적 유사성이 93%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쥐에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특정 부위에 아미노산 여러 개가 삽입됐는데 이 같은 현상은 자연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올라온 것으로 아직 학계 심사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에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 셰어병원과 베이징 퉁런병원 연구진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1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환자의 70%는 남성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남성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연구진이 지난달 말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도 중태에 빠진 코로나19 환자의 83%는 남성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남성 환자가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은 지난 2003년 사스 유행 때도 보고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가 확인되면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출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동물 실험 등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바이러스 돌연 변이는 복제 과정에 에러가 생겨 일어납니다. 이 같은 에러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돌연 변이 발생 초기에는 병원성이나 전염력이 세지거나 약해지는 등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들 변이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에 최적화한 바이러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 최적화는 숙주가 죽지 않을 정도로 병원성을 일으키며 전파력이 세진 경우입니다. 코로나19도 초기에는 병원성이 아주 높다가 향후에 계속 사람한테 있으면서 병원성은 낮아지고 확산은 더 잘 시키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되면서 인간 스스로도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고 바이러스 자신도 죽지 않고 오래 살면서 개체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 연구팀은 코로나19 발병 초기엔 좀 더 공격적인 A형 바이러스가 많았지만 A형은 1월 이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전염력이나 병원성 경향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고되어 있는 것은 유전자상의 변이가 있다라는 정도고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 건지에 대해서는 동물을 사용을 해서 그 유전자 변이가 동물의 어떤 병원성이나 전파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이전 바이러스와는 다른 변이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 주간 화제의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과학 뉴스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까요? 5위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가장 강조되는 게 손 씻기죠. 그런데 손 소독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스마트폰 소독입니다. 성인이 하루 평균 2,300번, 그러니까 깨어있는 동안에는 20초에 한 번꼴로 스마트폰을 만지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이 오염됐다면 손 씻기도 아무 소용없게 되는 셈이죠. 적어도 하루 3번은 물이나 소독제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닦는 것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올겨울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정도로 유난히 포근했죠. 기상청은 봄철 날씨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5월쯤이면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봄이 더 짧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확산세도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보건당국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인 만큼 날씨의 영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3위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이 차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스와 메르스 항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를 찾아낸 건데요. 바이러스에 있는 특정 단백질에 이 항체가 결합하면 기능을 떨어뜨려 감염을 막는 원리입니다. 아직 실제 바이러스에 적용하려면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가 2달 만에 1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바이러스의 독성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된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와 결합하는 능력이 높아졌다면 재감염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상보다 많은 돌연 변이가 나타나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의 방향을 종잡을 수가 없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시청자가 코로나19 소식에 눈과 귀를 모은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015년에 이미 예고됐다는 소식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중국 연구팀이 낸 논문에는 박쥐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감염시킬 수 있고 제2의 사스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연구팀에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사태와의 관련성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술관과 공연장도 거의 문을 닫았는데요. 오랜 기간 작품을 준비한 예술가들 입장에선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닙니다.
궁여지책으로 건물 밖에서 관람할 수 있게 작품을 전시하거나 온라인 생중계로 공연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계급, 분배 문제를 3D 홀로그램으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시를 중단할 위기에 놓이자 건물 유리 벽을 활용했습니다. 실내가 아닌 밖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작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윈도우 2개를 완전히 개방하고 제 전시는 드라이브스루가 가능합니다. 조명이 함께하는 미디어 작품인 만큼 늦은 밤까지 이른바 윈도우 관람이 가능합니다. 휴관한 국립박물관들은 인터넷으로 VR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고 싶은 전시를 클릭하면 실제 박물관에서 유물을 감상하듯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초청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관중 없이 공연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객석은 텅 비었지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공연을 기다려온 관객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온라인 중계나 이런 경험이 사실은 없었어요. 쉽게 이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놔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코로나19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닫아야 하는 예술계. 힘겹게 준비한 작품만이라도 세상에 내놓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깨트릴 수 없는 장벽을 유리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천문학계에는 이런 유리 우주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유리 우주를 깨트린 여성 천문학자에 대해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소 지웅배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죠. 캐서린 존스라는 여성 과학자가 차별에 맞서서 나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내용인데 실제 과거 천문학계에 이런 여성 차별이 존재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계 전반적으로 여성 과학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같은 과학 분야라 하더라도 어떤 연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학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과학 중에서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학문으로 인식되는 분야가 있었고 네. 그렇지 않은 분야가 있었던 거죠. 마치 과학 연구에 대한 귀천을 구분했던 것과 같습니다. 네.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기술화할 수 있는 물리학 분야를 제외한 지질학, 천문학 등의 다른 학문은 철학적 사고와 수학적 논의 없이 그저 발품 팔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비교적 간단하고 대단치 않은 학문이라는 인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아직 여성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는 천문학과나 생물학과 같은 그런 분야에 여성들에게 작게나마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분야였기 때문에 문턱이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한 차별을 넘어서 여성의 연구 참여까지 제한된 그런 시절이었군요. 자, 그런데 조금의 기회라도 주어졌던 천문학계에서는 여성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1900년대 초에는 망원경과 같은 관측 기기 성능이 좋아지면서 남성 천문학자 중심의 천문학계에서 조금씩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전까지는 망원경을 통해 관측한 자료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관측 기술이 좋아지자 하루만 관측해도 분석할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분석할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남성 천문학자들만으로는 힘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하버드 천문대장이었던 피커링은 값이 싼 여성 인력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데이터 처리 분석의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고용된 그 여성들은 기계가 없던 시절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컴퓨터라고 불렸는데요. 네. 하늘의 별이 아닌 망원경이 관측한 정보만을 가지고 별을 분석한 겁니다. 네, 그 여성 계산 인력을 부르던 그 컴퓨터란 말이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란 말의 어원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직접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사진을 분석하는 건데 어떻게 별을 연구할 수 있었나요?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 검출기를 통해서 쉽게 별이나 은하의 밝기와 같은 형태, 이런 다양한 물리량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필름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빛에 반응하는 물질이 발라져 있는 유리 사진 건판을 통해서 별과 은하들이 모습을 남기는 방식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집된 별의 이미지의 지름을 비교하면 그 별의 대략적인 별의 밝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밝기가 밝아서 빛을 더 많이 방출하는 별은 같은 시간 동안이라도 더 많은 광자를 사진 건판에 남기기 때문에 더 큰 지름의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당시 천문학계에서는 다양한 파장을 통해서 빛을 분해하는 분광 관측이 활발했었는데요. 당시 하버드 천문대의 이 여성들도 이 정보를 활용해서 직접 별들의 표면 온도와 화학 성분에 따라 스펙트럼의 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분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체계를 하버드 분광 분류 체계라고 부르는데요. 표면 온도가 높은 것에서 낮은 순서대로 별들의 유형을 붙여서 쉽게 별 표면의 온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 분류 체계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별의 개수만을 분석한 게 아니라 이 별 표면의 온도에 따른 분광 분류 체계까지도 발견을 했군요. 자, 그런데 현대 천문학의 열쇠가 되는 발견을 한 여성 과학자도 있었다고요? 네, 헨리에타 리비트의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당시 리비트는 우리 은하에 가장 가까운 마젤란 은하 속에서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기를 반복하는 병광성 1700여 개를 분석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네. 이 별들은 세페이드형 병광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리비트가 분석했던 이 별은 모두 마젤란 은하를 구성하는 별이었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거리는 모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밝기가 더 밝은 별이 다른 별보다 더 밝다는 사실을 쉽게 가정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리비트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의 밝기에 변동하는 주기가 더 길수록 그 별의 원래 밝기는 더 밝아진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게다가 놀랍게도 변광 주기와 별의 밝기는 완벽하게 비례하는 단순한 선형 관계를 보였습니다. 네. 차별이 정말 강한 그 시기에 여성 과학자의 혁신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리비트의 발견은 현대 천문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이 놀라운 발견은 20세기 초 현대 천문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예. 천문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별과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는 일인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의 전부라고 인식하는 빅 갤럭시 가설을 믿었습니다. 가끔 밤하늘에서 관측되는 독특한 나선 성운들은 우리 은하에 포함된 작은 가스구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일부 천문학자들은 그 관측되는 성운들이 사실 우리 은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아주 먼 거리의 별도의 은하계라고 주장하는 아일랜드 유니버스, 즉 섬우주론 가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설 중 어떤 것이 맞을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걸 증명하려면 우리 지구에서 나선 성운까지의 거리를 직접 측정해서 우리 은하의 전체 크기에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 나선 성운이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면 유니버스 우주론, 즉 섬우주론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바로 리비트의 발견이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천문학자 허블은 그녀가 우주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열쇠를 만들었다면 나는 그저 그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에 넣고 돌렸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명언에 남기기도 했는데 자,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고 꼽히는 이 허블의 법칙에 리비트의 법칙이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가을 하늘의 안드로메다 성운을 관측하던 중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이 변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허블은 리비트의 법칙 덕분에 그 별의 변광 주기가 며칠인지만 확인하면 그 별의 실제 밝기를 유추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구한 절대 밝기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밝기를 비교해서 그 별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면 그 별을 품고 있는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허블이 측정한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우리 은하의 크기를 훨씬 벗어난 아주 먼 거리에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안드로메다 성운은 사실 성운이 아닌 별개의 은하였던 거죠. 실제로 허블은 천문 분야에서 노벨상이 나오면 아마 리비트가 가장 먼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쉽게도 당시는 천문학을 아직 물리학의 일부 분야로 인정하지 않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리비트도 허블도 당시 노벨상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잘 모르고 있던 여성 과학자들의 이런 업적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여성 천문학자에 대한 차별이 강하게 존재했다면 요즘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현재 천문학계에서 여성 천문학자의 위상은 어떤 편인가요? 물론 여전히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과학 분야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과학 현장을 비롯해서 많은 산업 전반에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최근 과학학술지 네이처에서 아주 재미있는 분석을 소개했는데요. 어린아이에게 과학자를 그려보라고 했을 때 과연 아이들은 여성 과학자를 얼마나 그리는지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아이들은 남성 과학자만 그려왔는데요.
다행히 최근 5년 사이에 아이들이 그리는 여성과학자들의 그림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연구자들의 젠더 간 임금 격차나 복지 문제 등 다양한 현실적인 이슈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연구 현장에서의 차별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바로미터로 저는 이 네이처에 소개된 아이들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단순히 여성 천문학자의 그 수에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우나 처우 등 질적인 비율 역시 맞춰가는 것이 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계부사나 정부출연연에서 절반 이상이 여성 과학자들의 채용 비율이 아직 20%가 안 된 곳이 많다고 하던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한 이런 여성 과학자들의 유리천장이 어서 깨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 대면하지 않는 사회 현상이 점차 늘면서 콜포비아를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콜포비아란 전화와 공포증의 합성어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에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배달 앱이나 무인 키오스크가 발전하다 보니 사람들 간의 대화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데요. 콜포비아는 성인의 절반가량이 호소할 정도로 이젠 현대인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공포심이 극도로 심하다면 치료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